이번 주 진도 다 나가고 다음 주부터 이제 2시간 복습, 1시간 시험. 그리고 시험 결과는 모집대 점수. 검문고가 이제 우리 학원에 총 4반이 있는데 그 4반 중에서 몇 등인지, 몇 명 중에 몇 등인지 이런 게 이제 저기 문자로 날아간다. 그러니까 다음 주 시험 때까지 좀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지. 그래서 이제 사실 충격 방지야, 충격 방지용만. 부모님들이 우리 애는 잘하는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학원에서 성적을 냈는데 막 이제 점수가 안 나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야 우리 애 성적이 왜 이래요? 그러면은 어머님 얘는 원래 이래요. 이게 바로 얘의 실력입니다. 그래야지 이제 중간고나 조지고 나서도 막 충격을 덜 받으시죠. 어쨌든 그래도 이제 점수 잘 나오면 좋잖아. 자신감도 생기고. 다음 주 시험 때까지 공부 좀 열심히 합시다. 니네 시험은 내가 이제 관문고의 모든 자료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파이널 테스트도 내가 내지. 그리고 나는 문제를 상당히 어렵게 내는 편이에요. 알겠지? 너희를 죽이겠다는 각오로 90점 이상 한 명도 없게 만들겠다는 각오를 내고 있기 때문에 공부를 잘 해봅시다. 이제 내가 가르친다고 막 혜택 주고 막 넌지시 막 이거 나온다 이렇게 알려준 거 하나도 없어. 그냥 뭐 열심히 하면 돼. 배운 거를 잘 열심히 복습을 했으면은 이제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알겠지? 자, 일단은 요거 진도를 마저 빼자. 공리주의와 효용이론. 혹시 이거 지금 처음 본 사람? 자기는 3모 때 자기 3모 때 이제 시간 없어서 이거를 보지도 못했다. 처음이야? 오케이. 나 학교에서 이거 수업 해오는데? 저희 아직 의문도 안 들어봤는데요. 그래? 네. 뭐 중간에 갑자기 이거 빠진다 막 이런 거 아니야? 그러게요. 아니면은 뭐 이거는 이제 알아서 내라고 알아서 이제 너희가 공부해라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만약에 이거 수업 안 하잖아. 그러면은 그 기출문제 열심히 보면 돼. 그거 어차피 바꿔서 나올 거야. 그러면 따로 수업을 안 하면. 알겠지? 진도가 왜 이렇게 느린 거야? 니네가 그렇게 양이 많은 것도 아닌데 이상하네. 우리 동주. 이제 동주 끝났어요. 이번 주 마지막 시간. 저희도 동주지. 아니 의문을 하나도 안 했다는 얘기 아니야? 네. 미쳐버리겠네. 근데 시험 얼마 안 남았는데? 저희 이제 17일인가 있어요. 그니까. 일단 봅시다. 공리주의는 공리의 실천을 통한 최대 행복의 원리를 중시한다. 자, 이제 내가 공리를 잘 모르니까 공리 설명이 나와 있어요. 공리란 이익과 효용을 뜻하는 것이다. 그래서 공리주의에서 최대 행복의 원래 이 행복이란 공리를 극대화하는 것. 다시 말해서 이익과 효용을 극대화하는 것. 즉 고통을 피하고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 같은 얘기지. 공리의 실천을 통한 최대 행복, 이익, 효용, 쾌락을 추구하는 거, 고통 피하는 거. 이거 이제 그래서 수능서 빨때 했잖아. 다 재진술이야. 공리는 이익, 효용, 쾌락을 나타낸다. 다 같은 얘기라고 공리가. 그리고 고통은 피하는 거.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행복은 개인의 쾌락만이 아니라 개인의 행위와 관련된 사회 구성원의 쾌락도 고려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최대 행복의 원리라고 그랬는데 이때 최대 행복이라는 거는 개인의 최대 행복이 아니라 누구의 최대 행복? 사회 구성원 쾌락도 고려한다라고 했으니까 사회의 최대 행복이라고. 알겠지?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쉽고, 그 다음에
밀 이전의 공리주의는 모든 쾌락이 측정 가능하고 그 원천에 상관없이 동질적이므로 단지 양에서만 차이가 난다는 양적 쾌락주의 입장을 가졌다. 자,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종류의 공리주의가 나오는데 밀 이전 공리주의하고 그 다음에 밀의 공리주의. 자, 이렇게 이제 서로 다른 입장이 나오면은 공차 정리해줘야 돼요. 공통점하고 차이점, 그치? 자, 근데 이런 경우에 공통점은 어디서 찾을 수 있다라고 그랬어? 어쨌건 간에 얘랑 얘랑 둘 다 어디에 속해? 공리주의잖아.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공리주의에 대한 설명이 얘랑 얘 이제 공통점이 될 거란 말이야. 둘 다 뭐야? 어쨌건 간에 최대 행복의 원리를 중시한다. 이거를 이제 추구하는 거야. 알겠지? 사회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데 그 방식에 대해서 좀 다르단 말이지. 그래서 밀 이전의 공리주의는 양적 쾌락주의의 입장을 가졌다. 양적 쾌락주의가 뭐냐? 동물적 욕망에서 비롯하는 감각적이고 육체적인 쾌락하고 인간의 고등정신 능력인 지성, 도덕감정, 상상력 등에서 비롯하는 정신적 쾌락이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본 것이다. 자, 이게 뭐의 재진술이야? 이거 모든 쾌락이 측정 가능하고 원천에 상관없이 동질적이다. 얘 재진술이 바로 이거죠. 그래서 굳이 여기다 표시 안 한 거다. 이거랑 이거랑 같은 내용이니까. 자, 그러니까 동물적 욕망에서 비롯하는 감각적이고 육체적인 쾌락. 그 다음에 인간의 고등 정신 능력인 지성, 도덕, 감정, 상상력 등에서 비롯하는 정신적 쾌락이 같은 거다. 자, 그러면은 이 정신적 쾌락이라는 거는 누구만 가질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거겠죠? 왜? 원천이 인간의 고등 정신 능력이라면서. 그러면은 당연히 인간 외에 다른 동물들은 이거를 느낄 수가 없겠지. 자, 그런데 이에 따르면은 자, 이제부터 밀 이전 공리주의 철학에 대한 비판이 나오는데 먼저 첫 번째 비판. 상대적으로 쉽게 쾌락을 향유할 수 있는 동물이 가장 행복한 존재가 될 수 있기에 천박한 돼지의 철학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제 정신적 쾌락은 인간만 느낄 수 있고 이거는 이제 동물들도 느낄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이거랑 어떻더라고? 동질적이다, 같다라는 거 아니야. 근데 이거보다는 이게 더 느끼기가 쉽다는 거야. 누가? 동물들이. 이제 쉽게 얘기하면 뭐 이런 거죠. 우리 인간은 어때? 체면이라는 게 있잖아. 그치? 그래서 이제 사회적으로 뭐 지켜야 할 거 막 지켜가면서 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를테면은 너희들이 이제 다 그 애인이 있어. 애인하고 이제 좀 스킨십을 한다. 뭐 이제 뽀뽀를 한다 할 때 그 뭐 교실 한가운데서 하나? 아니잖아. 어디 그 둘만 있는 공간 가서 할 거 아니야. 근데 짐승들은 어때요? 남들이 보건 말건 그냥 그 짝짓기하고 막 이런다고. 그런 점에서 이제 짐승들은 감각적이고 육체적인 쾌락을 되게 추구하기가 쉽다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랑 이거를 같은 걸로 보면 뭐야? 동물이 가장 행복한 존재가 되기 때문에 이런 천박한 돼지의 철학이 비판을 받는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또한 최대 행복의 추구가 인간의 이기심이라는 본성과 상충할 수 있어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있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밀 이전의 공리주의가 비판을 받으니까 밀이 어떤 거예요? 이 두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공리주의 이론을 발전시켰다라고 나와. 자, 그러면은 밀은 어떻겠어? 얘네 둘을 이 두 가지 문제점을 해결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이제 다음 이어지는 내용은 뭐겠어요? 뭐가 나와야지 맞아?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했는가? 얘 관련된 내용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알겠지? 보자. 계속 지금 너무 정리를 완벽하게 해놔서 따로 필기할 게 별로 없어. 그냥 이거를 보고 이 주석의 의미를 이해를 하면 된다고. 알겠지? 자, 그래서 미래의 쾌락은 본래부터 질적 차이가 있다고 보는 질적 쾌락주의를 주장하였다. 자, 그래서 쾌락이 동일하다고 생각한 양적
공리주의하고 양적 쾌락주의하고 지금 대비된 개념이 이거예요. 질적 쾌락주의. 그치? 자, 그래서 그에 의하면은 감각적이고 육체적인 쾌락은 저급 쾌락, 그 다음에 정신적 쾌락은 고급 쾌락이다. 그리고 이 정신적 쾌락은 누구만 느낀다고? 인간만 느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질적 차이를 두는데 어떤 식으로 뒀어? 정신적 쾌락이 육체적인 쾌락보다 더욱더 급이 높다. 이렇게 급을 나눈 거야. 자, 고급 쾌락은 저급 쾌락보다 더 바람직하고 가치 있는 우월성 훨씬여요. 그리고 동물과 달리 인간은 고급 쾌락의 추구를 통해 인간의 품위를 높일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것은 본질적으로 인간 행복의 구성 요소가 될 수 없다. 자, 여기에서 이에 어긋나는 것이 뭐의 재진술이야? 저급 쾌락 재진술이라고. 알겠지? 그러니까 이 문장 전체를 재진술하면 뭐야? 저급 쾌락의 추구는 본질적으로 인간 행복의 구성 요소가 될 수가 없다. 인간 행복의 구성 요소가 될 수 있는 건 오로지 뭐야? 고급 쾌락뿐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인간 사회에 적용되는 최대 행복은 어차피 저급 쾌락은 인간 행복의 구성 요소가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뭐만 고려해야 된다는 거야? 고급 쾌락만을 고려해야 된다라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니까 지금 요 문단이 위에 나와 있는 문제점 2개 중에서 뭐를 해결한 거야? 1번 해결한 거 알겠어요? 동물이 가장 행복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동물은 저급 쾌락밖에 못 느껴. 인간의 행복은 동물 행복하고 구분이 되는데 거기에서는 이제 저급 쾌락이 아닌 고급 쾌락, 그러니까 정신적 쾌락이 중요하다라는 거. 자, 여기까지 되죠? 다음 문단에 당연히 뭐 나와야겠어? 요거 해결해야겠죠. 그치? 봅시다 그러면은. 자, 밀 이전의 공리주의는 최대 행복 추구와 이기심이 상충할 때 얘도 이제 나름대로 여기에 대해서 방법을 생각해냈는데 얘는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외적 제재가 개인의 이기적 본성을 제어할 수가 있다. 자, 이기심과 최대 행복 추구가 서로 충돌을 일으킬 때 외적 제재를 통해서 이기적 본성을 제어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 근데 밀은 뭐라고 그래? 아니야, 이거는 이제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예 해결이 안 된다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해결할 수 있는데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거야. 밀에 따르면 외적 제재가 최대 행복의 원리에 부합하는 행동을 하게 할 수는 있지만 자발적으로 그러한 행동을 하도록 이끄는 힘은 아니라고 하였다. 자발적으로 그러한 행동을 이끄는 힘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는 거예요, 이거는? 강제적이라는 거겠지. 외적 제재는 강제적. 그쵸? 자, 그리고 최대 행복의 원리에 부합한 행동을 하게 할 수는 있어. 그러니까 효과가 없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야. 효과가 없는 건 아닌데 이게 자발적으로 우리 인간들이 그러한 행동을 하도록 이끌지는 않는다. 알겠지? 자, 그러면은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은 양심이 중요해. 양심. 자, 그러면은 외적 제재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은 내적 제재가 뭐겠어? 자발적으로 사람들이 최대 행복 추구와 이기심이 상충할 때 최대 행복 추구를 위한 행동을 하게끔 자발적으로 하게끔 한 게 바로 내적 제재라는 거겠죠. 알겠지? 자, 그래서 내적 제재인 양심을 강조했는데 양심은 뭐야? 우리의 마음에서 형성되는 일종의 도덕적 의무감으로 이를 어기면 내면의 고통을 준다. 자,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거 다 같은 얘기야. 다 재진술 됐어요. 내적 제재, 양심, 도덕적 의무감 다 똑같은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이 양심이라는 거 있잖아. 구성원들과 일체감을 이루고자 하는 타고난 사회적 감정에 토대를 두고 그 다음에 교육과 외적 제재 등의 후천적인 경험을 통해 함양된다. 함양된다라는 게 이제 커진다라는 거야. 길러진다라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일단은 미래 전제가 나와 있는데 여기
자, 사회적 감정이 타고났다. 구성원들과 일체감을 이루고자 하는 타고난 사회적 감정이라고 되어 있지. 그러니까 이건 선천적인 거란 얘기야. 알겠어요? 선천적인 거. 에어컨을 끄자마자 바로 눈이 감기지? 에어컨 맛 좀 보여주자. 자, 양심은 타고난 사회적 감정. 이거는 그냥 날 때부터 우리가 갖고 태어났어. 사람들은 이제 태어날 때부터 구성원들하고 일체감을 이루려는 감정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뭐 사람들이 다 이제 파이팅이 넘쳐. 그래서 이제 다른 구성원들을 뭐 이제 뭐 혼내주려는 뭐 이제 배척하려는 이런 게 아니라 다들 이제 일체감을 이루려는 감정을 갖고 있어. 자, 이게 토대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 이거 교육과 외적 지제 등의 후천적인 경험을 통해 함양된다. 자, 그러니까 밀 이전의 공리주의하고 그 다음에 요 미래 공리주의하고는 외적 제재의 역할이 다르단 말이야. 밀 이전의 공리주의는 뭐야? 외적 제재가 개인의 이기적 본성을 제어할 수 있다는 거고, 밀은 외적 제재가 어떤 역할을 한대요? 밀의 입장에서 외적 제재는 외적 제재 역할은 양심, 내적 제재, 도덕적 의무감 다 같은 얘기야. 내적 제재를 함양하는 역할을 한다. 키워준다. 알겠지? 내적 제재를 함양하는 역할을 한다. 자, 그래서 이를 통해 비로소 인간은 자기 이익 지향성을 극복하고 최대 행복의 원리에 따른 삶을 실현할 수가 있다. 이거는 강제적이야, 자발적이야? 이건 자발적이다는 거지. 알겠죠? 자, 그래서 지금 밀 이전의 공리주의하고 밀하고 비교를 하면은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밀 이전의 공리주의는 쾌락은 무슨 쾌락이 있어요? 일단 두 가지. 내적이나 지적이요. 육체적 쾌락이랑 정신적 쾌락이잖아, 그렇지? 육체적 쾌락하고 정신적 쾌락은 양의 차이만 있으면 똑같은 거다. 근데 밀은 뭐라 그래? 육체적 쾌락은 무슨 쾌락? 저급 쾌락이고 정신적 쾌락은 고급 쾌락이다. 그리고 인간 행복의 구성 요소는 고급 쾌락이다. 그러니까 저급 쾌락은 인간의 그 행복과는 이제 크게 관련이 없는 거다.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건 이제 고급 쾌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 다음에 이제 최대 행복의 추구와 이기심이 상충할 때는 밀 이전의 공리주의는 외적 제재로 개인의 이기적 본성을 제어할 수가 있다. 근데 밀은 아니다. 외적 제재와 내적 제재를 같이 사용해야 된다. 이걸 통해서 이기적 본성을 제어 가능하다. 좀 더 구체적으로 밀의 입장에서 외적 제재는 내적 제재를 함양하는 역할을 해요. 그치? 그래서 외적 제재가 키워낸 내적 제재로 이기적 본성을 제어할 수가 있다. 그리고 그 방법도 얘는 강제적, 얘는 자발적. 오케이? 강제적, 자발적 그 차이.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 이거 헷갈리면 안 돼. 밀은 외적 제재가 필요 없다고 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얘는 외적 제재, 얘는 내적 제재 이렇게 나누면 안 되고 밀 역시 외적 제재가 이런 역할, 내적 제재를 함양하는데 필요했지만 내적 제재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이렇게 너희들이 이해를 해야 돼. 알겠지? 자, 그래서 이제 가집은 끝났는데 여기까지 질문 잘 모르겠다. 내가 이거 잘 모르겠다 했어? 내적 제재가 내적 제재가 약간 내적 제재가 잘좀 이해가 외적 제재가 이해가 안 되는. 외적 제재가 여기 나와 있잖아. 법률하고 여론 이런 걸 이제 외적 제재라고 그래. 그래서 원래 이게 이제 수능 수업이면은 그냥 외적 제재는
밀 이전의 공리주의 입장에서 봤을 때 개인의 이기적 본성을 제어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거다.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정리를 해라 라고 했을 텐데 뭐 일단 내신 수업이니까 뭐 이런 거예요. 자, 최대 행복 추구랑 이기심이 상충할 때 뭐 이런 거야. 봐봐. 내가 지금 길을 가는데 손에 지금 이걸 들고 있어요. 이걸 들고 있어. 근데 내가 지금 이렇게 다 먹었어. 알겠죠? 다 먹었고 이걸 이제 들고 가는데 나는 이거를 그냥 빨리 버리고 싶어요. 솔직히 손에 쓰레기 들고 다니는 거 귀찮잖아. 그래서 이거를 그냥 길바닥에다 버리고 싶다고. 이게 나의 이기심이야. 알겠지? 이게 내 이기심이에요. 근데 내가 이걸 쓰레기에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 이거를 이제 길바닥에 그냥 버려버리면은 아니 그 길거리가 더러워질 거 아니야 그냥. 길거리가 더러워지면은 사회 구성원들인 우리들의 행복이 어떻게 되겠어? 줄어들 거 아니야. 그치? 길거리에 쓰레기를 버리면은 길거리가 더러워지니까 사회의 행복이 떨어질 거란 말이야. 알겠지? 자, 그랬을 때 길거리에 쓰레기를 버리면은 벌금을 부과한다라는 법률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겠어? 아, 이거 버리기는 싫은데 이거 버리면 벌금을 내야 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어쩔 수 없이 들고 가서 쓰레기통에 버릴 거란 말이야. 알겠지? 자, 이런 식으로 나의 이기적 본성을 제어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자발적인 게 아니라 강제적인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법률이 강제적으로 내가 길바닥에 쓰레기를 버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런 게 이제 외적 제재라는 거야. 자, 그러면은 이제 밀 입장에서 보면 어때? 밀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어? 양심이야. 자, 나는 이제 날 때부터 구성원들하고 일체감을 이루고 있는 사회적 감정이 있어요.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양심이 있는데 그게 이제 교육하고 외적 제재 등의 후천적 경험을 통해 활용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나는 이제 교육을 받는단 말이야 학교에서. 니네 학교에서 나 도덕 교육 받잖아. 어릴 때 도덕 해가지고 뭐 공중 도덕을 잘 지켜야 된다. 쓰레기 버리면 안 된다. 이런 교육을 받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외적 제재가 실제로 강제적으로 날 쓰레기를 버리지 못하게 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내가 또 법률에 대해서 배우는 거지. 자, 봐라. 쓰레기를 버리면은 벌금을 무는데 이걸 통해서 우리는 쓰레기를 길바닥에 버리는 게 안 좋은 행동이라는 걸 알 수가 있다. 이건 양심에 찔리는 행동이다 하면서 내 양심이 커진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미래 입장에서 내가 이 쓰레기를 길바닥에 버리지 않고 끝까지 들고 가서 쓰레기통에 버리는 거는 내가 이런 식으로 이제 양심을 키웠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에이 이거는 법이 문제가 아니라 물론 이제 법 어기면은 벌금 내는 건 맞는데 그거보다도 이거 이제 버리는 거는 뭔가 옳지 않은 것 같아. 양심에 찔려서 하면 안 될 것 같아. 이런 마음에서 이걸 안 버린다는 거지. 알겠죠? 오케이, 또 이해 안 가는 거. 나오면 됐어? 그러면은 이제 나 한번 보자. 나. 자, 나 보시면은 나는 이따가 말하는데 아, 너도 이거 다 못 봤어? 끝까지? 좀 대신 해준 것 같아요. 오케이. 지금 제대로 보면 되죠. 인간의 이기적 욕망을 충족하기에 한 사회가 갖고 있는 자원은 유한하다. 자, 그래서 경제학자들은 인간이 합리적 선택을 통해 개인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존재로 보고, 자, 인간은 어떤 존재다? 합리적인 선택을 통해서 개인, 자기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존재이다. 자, 그래서 이러한 합리적 소비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 효용이론을 제시하였다. 효용이론을 통해서 합리적 소비 과정을 이해할 거란 말이야.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효용을 잘 모를 거란 말이지. 그래서 효용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어. 효용은 뭐다? 의사 결정자가 어떤 행동의 결과로 얻는 주관적인 기쁨이나 만족감. 요게 이제 효용이야.
그래서 경제학자들은 효용을 극대화하는 것이 합리적인 소비이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합리적인 선택을 통해서 효용을 극대화한다. 효용이 뭐의 재진술이야? 아니 위에 나와 있는 거 그대로 봐봐봐. 뭐의 재진술이야 효용이? 이익이잖아. 인간이 합리적인 선택을 통해 이익을 극대화한다잖아. 효용을 극대화하는 것이 합리적인 소비라며 효용은 당연히 이익의 재진술이 돼야지. 그치? 자, 그리고 이러한 합리적인 소비 과정, 이익, 효용을 극대화하는 합리적인 소비 과정을 한계 효용의 체감 법칙, 그 다음에 한계 효용 균등의 법칙을 활용하여 설명하였다. 근데 너희가 또 이제 한계 효용도 모른단 말이지. 그래서 한계 효용은 뭐냐면은 재화에 대한 소비를 한 단위씩 늘릴 때 추가되는 효용을 우리가 이제 한계 효용이라고 해요. 알겠지? 하나를 추가로 소비할 때 그때 얻는 효용. 이게 이제 한계 효용이다. 자, 근데 한계 효용은 소비하는 재화의 수량이 증가함에 따라 점차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는데 이를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고 한다.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은 뭐다? 내가 한 단위 추가로 재화를 소비할 때마다 추가적으로 얻는 효용이 줄어든다고. 아, 이것도 이제 원래면은 이제 이해할 필요가 없는데 지금 내신이니까 이거 한번 이해하고 넘어가 보자. 무슨 말이냐? 자, 니네가 지금 아무것도 안 먹으면 배고픈 상태야. 근데 뭐 좋아하는 음식 뭐 있어요? 뭐 좋아해? 뭐 짜장면 좋아하나? 탕수육 좋아해요. 탕수육? 오케이, 탕수육 입장에 걸로 해보자. 자, 니네가 지금 배고픈 상태에서 첫 번째 탕수육을 먹는다. 그럼 어때? 개꿀맛이잖아. 개맛있어. 두 번째 탕수육을 먹어. 그러면은 살짝 배가 부르긴 하지만 그래도 맛있게 먹을 수 있어. 근데 세 번째 탕수육은 좀 물려. 힘들어 먹기가. 네 번째 탕수육은 배가 불러서 더 이상 못 먹을 것 같아.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추가적으로 하나 소비할 때마다 점점 효용이 떨어진다는 거야. 이게 이제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다. 알겠지?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사례가 나와 있는데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재화를 선택하여 소비할 때 총 효용을 극대화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아까 효용이 뭐 재진술이었어? 이익 재진술이었어. 그러니까 소비자는 재화를 선택하여 소비할 때 나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경향을 보인다라고. 어려운 거 아니죠? 자, 그래서 이제 은우 아마 서번 차시겠지. 은우가 한 개에 각각 1,000원인 튀김과 초밥을 한 개씩 추가로 소비하는 상황을 가정해보자. 그리고 은우의 튀김과 초밥에 대한 한계 효용은 아래 표와 같다. 이거 표 이해가나? 네. 은우가 이제 공복에 첫 번째 튀김을 소비할 때는 16, 첫 번째 초밥을 소비할 때는 5, 그리고 한 개씩 튀김하고 초밥을 소비한 상태에서 두 번째 튀김을 먹을 때는 8, 두 번째 초밥을 먹을 때는 4, 그 다음에 두 개씩의 튀김 초밥을 먹은 상태에서 세 번째 튀김을 먹을 때는 4, 세 번째 초밥을 먹을 때는 3의 추가적인 효용을 얻는다라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은 은호가 튀김 3개를 먹었을 때의 총 효용은 얼마가 되는 거야? 24, 28. 28이지. 산수를 못해.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이거 다 더하면 되는 거잖아. 첫 번째 16, 두 번째 8, 세 번째 4란 얘기야. 그러니까 총 효용 구하고 싶으면은 이 한계 효용을 전부 다 더해버리면 된다고. 알겠지? 자, 그래서 튀김 4개의 총 효용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이거 다 더해서 이제 30이 된다. 알겠죠?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이 재화가 한정되어 있어요. 만약에 이제 재화가 한정되어 있지 않다. 그러니까 재화가 무한이야. 은우가 돈이 개 많아. 그럴 때는 어떤 게 합리적 소비가 되겠어?
다 먹는 거. 그게 이제 합리적 소비가 될 거야. 근데 은우의 자원에는 제한이 있다고. 은우는 딱 5,000원 있어요. 5,000원. 그래서 이제 5,000원 예산을 지출할 때 어떻게 하면은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가 있을 것인가를 우리가 이제 찾아보자는 거지. 자, 은우는 어떤 식으로 합리적인 소비를 할 거냐면은 총 효용을 극대화할 것이다. 5,000원 가지고 가장 최대의 효용을 얻을 수 있는 선택이 뭔지를 이제 찾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게 뭐냐면은 튀김 3개랑 초밥 2개를 선택할 것이다. 튀김 3개, 초밥 2개를 선택할 것이다. 알겠지? 여기서 이제 소비를 할 거란 말이야. 자, 그런데 있잖아. 효용을 극대화하는 지점인 튀김 3개와 초밥 2개의 한계 효용이 일치하네. 한계 효용이 일치를 해요. 자,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하느냐? 각 상품의 화폐 단위당 한계 효용이 동일한 지점에서 소비하는 것이 한정된 예산에서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선택 방법이라고 보았고, 이를 한계 효용 균등의 법칙이라고 정의하였다. 효용을 극대화하려면 어느 지점에서 소비를 해야 된다? 각 재화의 한계 효용이 균등해지는 지점, 같아지는 지점, 여기서 소비를 해야지 우리가 이제 최대의 만족을 얻을 수가 있다. 알겠죠? 이게 뭐라고? 한계 효용 균등의 법칙이다. 이해되나? 자, 그래서 한계 효용 균등의 법칙은 한정된 재화로 최대의 만족을 얻기 위한 선택의 문제를 설명하는 방법. 그러니까 이 한계효용 균등의 법칙이 갖는 조건은 뭐냐면은 일단 재화가 한정되어 있어야겠죠. 왜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재화가 한정되어 있지 않고 무한이다. 그러면은 그냥 우리가 있는 거 다 때려박아서 다 소비해버리면 되는 거잖아. 그치? 자, 그래서 이제 재화가 한정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개인마다 다르다고.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개인마다 달라. 그러니까 이 은우 같은 경우는 지금 한계 효용을 보면 어때요? 얘는 튀김을 초밥보다 더 좋아하는 것 같아. 그치? 근데 나는 초밥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나는 한계 효용이 초밥이 더 높은 편이거든. 알겠지? 그러니까 이게 개인마다 다르다라는 거야. 은우한테 최적의 선택은 이게 되지만 나한테는 이거보다는 초밥을 더 많이 소비하는 쪽으로 그렇게 이제 합리적인 소비를 할 거란 말이죠. 알겠지?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 그 다음에 한계 효용 균등의 법칙을 통해서 뭘 본 거야? 개인의 합리적인 소비를 우리가 이제 찾아낸 거예요. 어떤 식으로 합리적 소비를 하는가.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야. 자, 밑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 재화를 합리적으로 소비하는 경향을 설명하는 효용이론은 정부의 정책 결정에 합리적 근거를 제공하기도 한다. 자, 그래서 재화를 합리적으로 소비하는 개인의 합리적 소비를 설명하는 효용이론을 정부의 정책 결정에 적용을 할 거야. 응용을 할 거예요. 여기 해석이 중요한데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에 따르면은 저소득층이 추가적으로 얻는 소득 만원의 효용은 고소득층이 추가적으로 얻는 소득 만원의 효용보다 더 큰 효용을 창출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저소득층, 그 다음에 소득 만원, 뭐 고소득층 이게 이제 위에 사례에서 어떤 식으로 응용이 됐는지를 봐야 돼. 자, 위에서는 뭐야? 개인이 소비를 할수록 뭐가 늘어나? 효용이 늘어나. 여기서는 어때요? 여기서는 추가적인 소득을 얻을수록 효용이 늘어난다고. 알겠지? 그러니까 소비가 지금 뭐로 응용이 된 거냐면은 소득으로 응용이 된 거라고. 어차피 소비를 하거나 소득을 하거나 얻는 효용은 똑같아. 그러니까 둘 다 어쨌건 간에 이걸 통해서 효용을 얻잖아. 그런 점에서 이걸 이제 같다고 보는 거야, 일단은. 그럼 여기서 이제 소득 만원은 뭐예요? 위에서 소비한 재화야. 그러니까 이게 그거야. 추가적으로 한 단위 소비한 어묵이나 초밥, 새우튀김 맞죠? 위에서 새우튀김이나 초밥 이게 이제 소득 만원인 셈이라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저소득층하고 고소득층이 의미하는 걸 봐야 되는데 봐봐. 저소득층은 그 정부가 정책을 펼치기 전에 그냥 이제 회사에서 생으로 월급을 딱 받았을 때 저소득층은 소득이 적은 상태야. 그치? 그 다음에 고소득층은 소득이 많은 상태예요. 그리고 방금 전에 뭐라 그랬냐면은 소비를 소득으로 볼 거라고 얘기를 했어. 알겠지? 자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위에 걸로 다시 설명을 하자면은 저소득층은 어떤 재화를 적게 소비하는 상태이고 고소득층은 어떤 재화를 굉장히 많이 소비하고 있는 상태란 말이야. 그리고 아까 전에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에 의하면 뭐라 그랬어? 소비를 많이 하면 할수록 한계효용이 줄어든단 말이야. 그럼 그 말을 바꿔 얘기하자면은 얘는 이미 돈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돈을 더 얘한테 준다고 해도 얘는 얻는 효용이 적을 거란 얘기야. 반대로 얘는 소득 자체가 애시당초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얘한테는 소득을 추가적으로 얘랑 똑같은 양의 소득을 주더라도 얘가 얻는 효용은 훨씬 더 많을 거란 얘기야.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그 어떤 느낌이냐면 봐봐. 너네 이제 뭐 한 달 용돈이 한 뭐 5만 원이라고 해봅시다. 알겠죠? 그 다음에 뭐 이제 내가 뭐 한 달에 5천만 원을 번다고 치자. 이건 내 꿈이고 이거는 이제 내 꿈이고 실제는 아니고 알겠지? 자, 이 상황에서 있잖아. 너희한테 추가적으로 5만 원을 주는 거하고 나한테 추가적으로 5만 원. 내 월급이 5,500만 원이 됐고 너희들은 한 달 월급이 한 달 용돈이 10만 원이 되었어요. 그럼 너희 입장에서 어때? 용돈이 2배로 뛴 거야. 그럼 효용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겠죠. 근데 나는 5천만 원이나 5,500원이나 뭐 차이 있냐? 별 차이가 없다고. 그러니까 효용이 안 늘어나진 않겠지 물론. 근데 너희가 얻은 한계 효용보다는 내가 훨씬 적을 거라는 얘기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지금 여기서 나온 얘기가 이 얘기예요. 저소득층이 추가적으로 얻는 소득 10,000원은 고소득층이 추가적으로 얻는 소득 10,000원의 효용보다 더 큰 효용을 창출한다. 알겠지? 그 위에서 소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한계효용이 줄어드는 것처럼 소득을 많이 얻으면 얻을수록 효용이 줄어든다 라는 것이 지금 여기에 전제가 되어 있다고. 자 여기까지 되나? 네. 자 그래서 이걸 활용해서 정부가 어떤 정책을 펼치냐면은 이때 고소득층의 소득 10,000원을 세금으로 걷어서 저소득층에게 배분하면은 고소득층의 효용 감소분보다 저소득층의 효용 증가분이 더 커져가지고 사회 전체 효용이 증가한다. 알겠지? 그러니까 위에 있던 효용이론 같은 경우는 개인의 합리적 소비, 그러니까 개인의 초점을 맞춘 거잖아. 여기서는 개인이 아니라 사회 전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사회 전체의 효용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알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한다? 내가 이제 5천만 원일 때 5천만 원에서 만 원을 세금으로 가져간대요. 5천만 원이나 4,999만 원이나. 그게 그거잖아. 난 효용이 별로 안 줄어들 거란 말이야. 근데 이제 용돈이 만 원이 내가 2만 원이 됐어. 효용이 엄청나게 늘어나겠지. 알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회 전체 효용을 증가시킨다라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러니까 고소득층하고 저소득층이 각각 뭐에 대응된다고 볼 수가 있어? 위에 나와 있던 새우튀김하고 초밥에 대응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야. 알겠지? 다른 점은 뭐냐면은 위에서는 새우튀김하고 초밥을 소비를 했는데 여기서는 저소득층하고 고소득층에게 소득을 다시 분배하는 거. 알겠죠? 자,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세금의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어때? 부자들한테 세금 걷어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잖아 보통. 이게 또 정도가 심해지면은 이제 사람들이 열받아가지고 한국에서 안 사는 거지. 세금 더럽게 많이 떼네 막 이러고.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국가는 이러한 경제학적 원리에 의거하여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적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알겠지? 누진적 소득세가 뭔지 알아? 아 이거는 세금 더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정확히 이거예요. 자, 연봉을 기준으로 했을 때 0부터 1,500만 원까지는 세율이 0%야. 그리고 1,500만 원부터 한 4,000까지는 한 뭐 15%야. 그래서 4,000부터 한 1억까지는 30%야. 그 다음에 이제 1억 이상에 대해서는 이제 한 40%. 이런 식으로 이제 세금을 차등적으로 낸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 만약에 이제 내가 연봉이 2억이라고 치죠. 그랬을 때 1,500만 원에 대해서는 세금을 안 내요. 그리고 1,500부터 4,000까지 얼마야? 2,500만이지. 2,500만에 대해서는 15%의 세금을 내. 4,000부터 1억까지 6,000만 원이지. 6,000만 원에 대해서는 30%의 세금을 내. 그 다음에 1억. 내 연봉이 2억이란 말이야. 그러면은 1억부터 2억까지 1억 원이지. 1억 원에 대해서는 40%의 세금을 내. 이게 누진세야, 누진세. 알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세금을 걷는다. 그거 얼마 얼마 정도 내는 거야? 얼마 정도 정도 내는 거냐고 그러면은 4천만 원, 1,800, 5,800, 5,800에다가 375, 6,175만 원을 내겠네. 아니 이거 뭐야? 나 연봉 2억 안 돼요? 혹시 모르죠? 더 위에 있으면 이 지역에서 그만큼 못 벌어. 원장님도 2억 못 벌걸? 원장님도 안 돼. 아무튼 뭐 이제 누진세가 이런 거라고 알겠지? 그리고 이제 가하고 나 지문 이런 이제 주제통합형 지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제 가랑 나 이렇게 같이 나온 걸 주제통합형 지문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이제 어떤 그 공통된 주제를 다루고 있다고. 그래서 가랑 나가 연결이 돼. 자, 어떤 식으로 연결되느냐? 지금 나에서 한계유형 체감의 법칙이랑 한계유형 균등의 법칙을 통한 이 효용이론 이거 활용해가지고 누진적 소득세 제도를 통해서 소득 재분배에서 사회 전체의 효용을 높인다는 게 정부의 정책이라고 그랬잖아. 이게 가에서 뭐라고 연결이 돼? 사회 전체의 최대 행복을 목표로 하는 공리주의랑 연결이 된다고. 알겠지? 사회 전체의 최대 효용을 목표로 하는 정부의 정책. 그 다음에 사회 전체의 최대 행복을 목표로 하는 공리주의가 통하는 면이 있다는 거지. 알겠지? 그래서 두 개가 묶여서 이제 같이 나왔다는 거야. 이해되나? 자, 지금 여기서 지금 잘 이해 안 가는 거. 이해 안 가는 거 없어? 그러면 내가 이제 한 가지 주의할 점을 얘기할게. 니네 이거 표 나올 때 있잖아. 표 나올 때 뭐에 대한 편지를 잘 봐야 돼요. 뭐에 대한 편지를. 알겠지? 이게 지금 한계효용이라고 되어 있잖아. 이걸 총효용으로 바꿔서 낼 수가 있어.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번째. 여기는 이제 한계효용이 아니니까 번째가 아니라 그냥 수량이 되겠지. 수량. 튀김, 초밥,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서 16, 24, 28, 30, 31, 5, 9, 12, 14, 15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이건 뭐야? 튀김 한 개를 소비했을 때 16의 효용.
튀김 3개를 소비했을 때 28의 효용, 초밥 2개를 소비했을 때 효용 9, 초밥 4개를 소비했을 때 14의 효용을 얻는다는 거야. 그리고 이 표를 통해서 우리는 한계 효용을 구할 수가 있어. 한계 효용 어떻게 구하면 될 것 같아? 빼면 되는 거. 그치, 빼면 되는 거지. 이해가죠? 왜 한계 효용이 뭐야? 한계 효용이라는 게 한 단위를 아이씨 여기 나와 있잖아. 늘릴 때 어? 그 추가되는 효용. 그래 한 단위 소비를 한 단위 늘릴 때 추가된 효용이라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1에서 2로 가면서 16에서 24로 늘어났다. 그럼 24에서 16을 빼면은 8. 8이 뭐야? 이 튀김을 2개째 소비할 때 추가적으로 얻는 한계 효용이 8이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알겠지? 그래서 이거 표가 뭐에 대한 건지 잘 봐라. 이런 거지 문제로 나오면은. 알겠죠? 다음에 요거 기출문제 중요해. 니네 이거 다 해설지 있나? 아직? 3번 해설지. 학교에 있어요. 거기 해설지 좀 잘 봐봐봐. 이거 수업을 만약에 안 하게 되면은, 근데 수업 안 하고 문제를 내면은 거의 기출문제를 변형해서 낼 거예요. 선생님이 뭐 새롭게 안 만들고. 그때 이제 보통 많이 참고하는 게 해설지거든. 3번 해설지 잘 볼 수 있도록 하시고. 자, 그래서 일단은 내가 여기 정답의 근거를 다 써놨는데 쉬운 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보시고 좀 어려운 것만 같이 봅시다. 혼자 이해하기 좀 어려울 만한 거. 그래서 이제 그래프 달린 거랑 사례 문제 볼 건데, 자, 3번에 아래 그래프에서 A, B, C, D는 의무의 소비선택 지점을 표시하는 것이고 예산 제약선은 5,000원으로 구입할 수 있는 소비 선택을 이은선이다 라고 되어 있어. 자, 요걸 이제 이해를 해야지. 예산 제약선인데 얘 아까 전에 은은 돈 얼마 있었어? 5,000원 있었잖아. 5,000원으로는 초밥만 소비할 때 최대 몇 개를 소비할 수 있어요? 5개. 그 다음에 튀김만 소비할 때도 마찬가지로 최대 5개를 소비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리고 이 지점을 이은 선이 바로 예산 제약선이 되는 거야. 알겠지? 은우는 이 점의 안에서만 소비를 할 수 있어요. 이 점의 위에 있는 점 D랑 E에서는 소비를 못해. 왜냐면 돈이 없거든. 알겠지? 자, 이런 식으로 이 그래프를 이해하고 보면은 1번 A는 5,000원의 예산으로 총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지점이다. 아까 나왔었잖아. 은우의 그 한계 효용 표에 의하면 튀김 3개, 초밥 2개가 최대 효용. 가장 합리적으로 소비하는 지점. 그 다음에 소비 선택이 A에서 B 지점으로 이동한다. 그럼 효용 줄잖아요. 총 효용 작아지는 거 맞고. 소비된 선택 지점이 B에서 C로 달라진다. 그럼 어때? 돈을 다 안 쓰고 좀 킵해두는 거지. 그러면은 당연히 1,000원 덜 소비하고 총 효용 작아지는 거고. 마찬가지로 C에서 A로. 그러면은 원래 킵해뒀던 돈을 다 써가지고 소비를 늘린단 말이야? 그럼 당연히 1,000원 더 소비하고 총 효용이 커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D랑 E. 이거는 지금 상태에서는 소비할 수가 없어. 대신에 1,000원씩이 더 주어지면은 소비를 할 수가 있게 된단 말이야. 이때 E는 D보다 총 효용이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이제 계산해 보면 돼. 그 앞에 표 보고 튀김 4개랑 초밥 2개일 때의 총 효용, 그 다음에 튀김 3개랑 초밥 3개일 때의 총 효용을 비교해 보면은 D일 때가 총 효용이 더 크다라는 얘기지. 이해되나? 총 효용 계산하는 건 아까 보여준 것처럼 한계 효용 전부 다 더하면 되는 거였죠? 됐고, 다음에 선생님 3번에 2번에 A에서 B로 가면 총 효용이 작아지는 거죠? 총 효용이 작아져야지. 이게 뭐야? A가 최대 효용을 얻을 수 있는 소비 지점이잖아. 그럼 B로 가면 당연히 작아지겠죠. 다음에 덜 소비하면 총 효용이 작아지는 게 맞죠? 당연하지. 한계 효용이 그만큼 줄어드는
최대를 덜하면 효용은 당연히 줄어들겠지. 다음에 5번. 5번 같은 경우는 이제 보기에 기부의 경제학 실험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봐봐. 실험에 참여한 5명에게 10만원씩 나눠주고 참가자는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돈을 가질 수도 있고 기부할 수도 있어. 자, 만약에 기부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공공재 생산에 쓰여가지고 2배의 효용을 창출할 수가 있어. 그리고 그 혜택이 나한테가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사람한테 5분의 1만큼씩 돌아간다는 거야. 알겠죠? 이제 개인적인 관점에서 개인적으로는 기부를 하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게 좋아. 그치? 그러니까 내 돈을 기부를 하면은 그게 2배로 뻥튀기는 되는데 그게 나한테만 오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한테 다 이제 똑같이 나눠진단 말이야. 근데 있잖아.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기부를 하는 게 맞아? 안 하는 게 맞아? 하는 게 맞아요. 자, 여기 사회 전체 효용을 봅시다. 사회 전체 효용. 기부를 아예 안 할 때랑 전액 기부를 했을 때를 비교해보자. 자, 기부를 아예 하지 않았을 때 사회 전체 효용은 얼마야? 기부를 아무도 하지 않았어요. 아니 왜 여기냐 임마. 기부를 안 하면 얼마야? 50? 그래 50만 원이잖아. 그치? 이걸 이제 다 기부 안 하고 자기가 다 갖는 거야. 그럼 이제 사회 전체 비용 50만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전액을 기부했다. 그럼 얼마가 되는 거야? 100만 원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제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전액을 기부한 것이 가장 베스트라고. 이게 뭐야? 이게 이제 저기 가랑 나 식으로 따지면은 최대 행복이 실현되는 상태야. 최대 행복, 최대 효용. 언제? 전에 기부했을 때. 알겠죠? 자, 이제 이걸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는 이제 방금 얘기한 거. 아무도 기부하지 않으면 한 사람 누리는 효용은 10만원. 모두가 기부하면 어떻게 돼요? 모두가 기부하면은 100만원이 된 다음에 그게 어떻게 된다고? 모든 사람에게 5분의 1만큼씩 돌아간다고. 그래서 이제 20만원. 근데 한 명이 양아치처럼 안 했어. 4명만 했어. 그럼 어떻게 돼? 그러면은 얘네가 4명이 기부한 80만원이 4명이 이제 40만원이 80만원이 되지. 2배로 뻥튀기 되고 그 80만원이 어떻게 되는 거야? 왜 4분의 1이야? 5분의 1이잖아. 기부 안 한 애한테도 혜택이 돌아간다고. 80만원이 5분의 1이 되니까 기부한 사람은 16만원. 기부 안 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 80만원을 5분의 1만큼씩 돌아가서 16만원 얻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10만원 더해서 26만원 이렇게 되는 거라고. 알겠죠? 자, 그래서 이 보기가 이런 거야. 보기는 그러니까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 한계 효용 균등의 법칙 이딴 거 상관이 없단 말이야. 알겠지? 추가적으로 재화를 소비하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2번이 잘못됐어요. 알겠지? 지금 이제 보기 이해하고 나니까 이거 전혀 상관없는 거 알겠어? 한계 효용 체감하고 한계 효용 균등은 뭐야? 우리가 어떤 재화를 소비할 때 하나를 추가적으로 덜 소비한지 더 소비한지랑 관련된 거잖아. 근데 이게 그런 내용이야? 아니잖아 이거. 기부를 했을 때 사회 전체적으로 효용이 늘어난다. 사회 전체적으로 이제 기부를 하는 것이 맞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2번이 그냥 잘못됐다는 거지. 이게 오답률 1등이었을걸? 아니 애들 바보야. 이게 한계용 체감 균등이랑 뭔 상관이야 도대체? 맞췄어? 잘했네. 그 다음에 이제 좀만 쉬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뒤에 문제 달려있는 거 있잖아. 이거 이제 숙제로 하면 돼요. 거의 호날두에 이거 있거든? 다음 주에 2차 교재로도 나갈 건데 이번 주에 숙제 해야 되니까 호날두 저거 풀어봅시다. 좀만 쉬다가 이제 광합성 요거 하는 걸로. 이제 방학생 다 맞았어요.
그럼 다 맞았어? 네. 암소 다 틀렸어요. 어? 암소 다 틀렸어요. 암소? 네. 고정. 암소는 모르겠다. 이게 시험범위 들어간 학교가 없어. 나 한 번도 못 봤는데. 암소. 그거 풀었는데 다 틀렸어요. 암소가 소설인가? 네. 소설을 틀리냐 왜?